일부 9. 그날 밤 마이클 코르네오네는 침울한 기분으로 시내에 나갔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패밀리의 사업에 말려드는 느낌이 들었고 소니가 자신에게 전화 심부름시키는 것도 영 탐탁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살인 청부와 같은 비밀 사안을 논의할 만큼 자신을 신뢰한다는 사실도 싫었고 그 전략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불편했다. 게다가 케이를 만나러 가면서 그녀에게도 죄책감을 느꼈다. 마이클은 케이에게 자기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가족에 대해 말할 때도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총천연색의 영화에 나오는 모험가가 연상되도록 과장되게 농담조로 들려주곤 했다. 지금 아버지는 거리에서 저격을 당했고 그녀는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에게는 담담하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케이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저격당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것은 우발적인 사고에 가깝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젠장,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소니와 톰은 솔로조라는 사내를 제대로 겨냥하고 있지 못했다. 소니는 그자가 위험인물이란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마이클은 솔로조에게 무서운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그는 분명 배짱 있고 영리하며 보통 이상의 힘을 가진 사내다. 마이클, 넌 그가 불시에 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니와 톰과 클레멘자와 테시오는 모두들 솔로조점은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것처럼 떠든다. 물론 그들이 경험 많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 그는 이번 전쟁에서 일반 시민일 뿐이다. 마이클은 쓴웃음을 지었다. 젠장, 그들이 이번 전쟁에 참전하면 2차 대전 때 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훈장을 줄 것인가? 마이클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은 자신에게 죄책감이 들었다. 마이클은 아버지가 총알 세례를 받았다는데도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사업상의 일일 뿐이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헤이건의 말에 공감했다. 아버지는 일생 동안 휘두른 권력과 주위 사람들에게 강요한 존경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다. 마이클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일생을 좌우할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가족과 연락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일반 시민으로서 능력껏 도와야 할 것이다. 그는 불현듯 자신이 특권받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양심적 반대자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일반인이라는 말이 이렇듯 신경에 거슬리게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클레멘자의 부하 2명은 그를 시내까지 데려준 다음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후 그를 근처에 내려주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케이는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아버지는 몇 시에 찾아뵐 거예요? 케이가 물었다. 마이클이 자신의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8시 30분에 면회 시간이 끝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왔다 간 후에 가려고 해.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아버지는 1인실에 계시고 전속 간호사가 있으니까 잠깐 앉아있다가 오면 돼. 아마 내가 곁에 있어도 아직은 말씀을 못 하실 거야. 다만 성의를 보이는 거야. 케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참 안 되셨어요? 결혼식 날 배웠을 때 참 좋으신 분 같았는데 신문에 나온 아버님 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대부분이 진실이 아닐 거예요. 마이클이 다정하게 말했다. 나도 그래. 그는 케이에 대해 비밀을 갖는 자신이 놀라웠다. 그는 케이를 사랑했고 신뢰했다. 그러나 아버지나 패밀리에 대해 결코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던 것이다. 당신은 어때요? 케이가 물었다. 신문이 흥분해서 보도하는 갱들의 전쟁에 당신도 끼어들 작정이에요? 마이클은 빙그레 웃으며 웃옷의 단추를 풀러 활짝 펼쳐 보였다. 봐, 총도 없어. 그것을 본 케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늦어서 그들은 호텔 방으로 올라갔다. 케이는 마이클의 무릎 위에 앉아 칵테일을 함께 마셨다. 케이의 옷 속 살결이 실크처럼 부드러웠다. 마이클은 케이의 허벅지 안쪽의 따뜻한 부분을 만졌다. 두 사람은 그 상태에서 침대로 쓰러져 옷을 입은 채 사랑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입술은 아귀로 붙인 듯 떨어질 줄 몰랐다.
사랑을 나눈 뒤에도 그대로 누워 옷을 통해 전해오는 뜨거운 몸의 열기를 느꼈다. K가 중얼거렸다. 당신네 대원들을 그렇게 빨리 소집할 수 있어요? 그거 괜찮네요. K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K와 함께 누워서 빈둥거리던 마이클이 갑자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일은 10시가 다 되었어.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해. 그는 욕실로 가서 몸을 씻고 머리를 빗었다. 뒤따라 들어온 K가 마이클 뒤에 서서 팔로 허리를 감았다.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정해. 마이클이 말했다. 우리 집안이 잠잠해지고 아버지가 회복되시면 즉시 하자고. 당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죠? K가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마이클은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당신의 딸이 이탈리아 출신의 씩씩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만 말씀드려. 다트머스에 다니는 성적도 우수한 모범생이고 전쟁 중에 무공훈장에다 명예부 상장을 수여했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 마피아 보스이고 가끔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 때문에 총을 맞은 벌집이 되고 하지만 그것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K는 그를 밀쳐내고 욕실 문에 기댔다. 정말이에요? 정말 살인까지 해요? 마이클은 K의 머리를 마저 빗겨주었다. 나도 잘 몰라. 이 세상에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난 별로 놀라지 않을 거야. 마이클이 욕실을 나가려고 하자 K가 물었다. 우리 언제 또 만나요? 마이클이 그녀에게 키스했다. 집에 돌아가 고향의 품에 안겨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난 어떻든 당신이 이 일에 휘말려드는 거 싫어. 크리스마스 방학 끝나면 학교로 돌아갈 거야. 그럼 하노버에서 함께 지내자. 알았지? 알았어요. K는 밖으로 나가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기 전에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지금처럼 마이클에게 친밀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 순간처럼 그를 간절히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만일 그때 누군가가 3년 동안 그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해 주었더라면 K는 이별의 고통을 참지 않았을 것이다. 마이클이 프렌치 병원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렸을 때 놀랍게도 거리는 황폐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병원으로 들어가자 로비 역시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젠장, 클레멘자와 태시오 아저씨는 뭐 하는 거야? 웨스트 포인트 근처에 가보지 않았다고 해도 전초기지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 아닌가? 적어도 로비에 부하 한두 명을 배치시켜 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시각이 밤 10시 30분경이었으니 면회 방문객도 끊긴 시간이었다. 마이클은 신경이 곤두서고 온몸이 긴장됐다. 그는 이미 병실 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안내데스크에 들르지 않고 곧장 4층으로 올라갔다. 이상하게도 4층 병실에 갈 때까지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는 간호사도 미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게 전부였다. 마이클은 유유히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다. 병실문 밖에도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젠장, 아버지에게 질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던 형사들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병실은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었다. 마이클은 안으로 들어갔다. 12월에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덕분에 마이클은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고르지 않은 호흡으로 가슴이 얕게 오르내릴 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침대 옆 금속거리에서 내려온 튜브는 아버지의 코 속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또 다른 튜브는 아버지의 뱃속에 있는 독소를 빨아내어 바닥에 있는 유리그릇에 뱉어내고 있었다. 마이클은 몇 분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들여다본 뒤 밖으로 나와 간호사에게 갔다. 내 이름은 마이클 코를레오네입니다. 아버지 곁에 잠시 있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버지를 경호하던 형사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마이클이 물었다. 나이 어려 보이는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다. 문병객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바람에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10분 전쯤에 경찰이 와서 모두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5분 전쯤 본부에서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져서 형사들도 돌아갔어요. 하지만 염려 놓으세요. 제가 환자분을 자주 들여다보고 있고 방 안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으려고 문을 조금 열어놓았으니까요. 고맙군요. 잠시 아버지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마이클이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잠깐만 계시다 가셔야 해요. 아시다시피 그게 면회 수칙이거든요. 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왔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수화기를 들고 교화원에게 롱비치의 아버지 집무실 비밀 전화에 연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소니가 전화를 받았다. 형,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좀 늦게 왔어. 형, 그런데 여기 아무도 없어. 태시오의 부하들도 병실 문 앞에 있어야 할 형사들도 없고 아버지는 완전 무방비 상태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다. 긴 침묵 후에 소니의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렸다. 그게 바로 솔로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야. 마이클이 말했다. 내 생각도 그래. 하지만 그자가 어떻게 했길래 경찰이 사람들을 철수시켰고 그들은 또 어디로 간 거지? 태시오의 부하들은 어떻게 된 거야? 맙소사 솔로저란 놈이 뉴욕의 경찰청까지 소나기에 넣었단 말이야? 진정해. 너가 그렇게 늦게 병원에 간 것도 역시 우리가 운이 좋은 거야. 아버지와 함께 병실에 있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내가 몇 군데 전화를 걸 거야. 15분 이내에 사람들이 그리 갈 거야. 겁먹지 말고 앉아있어. 알았지? 겁먹지 않았어. 놀랍게도 마이클은 난생 처음 아버지의 적에 대한 차가운 증오와 불같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부지를 눌러 간호사를 불렀다. 그는 소니의 명령은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가 말했다. 놀라지 말아요. 우린 아버지를 지금 당장 옮길 겁니다. 다른 층 다른 방으로 침대를 옮겨야 하니 이 튜브 좀 제거해 주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말도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의 지시가 있어야 해요. 마이클이 급히 말했다. 당신도 신문에 난 우리 아버지 기사를 읽었을 거요? 오늘 밤 아버지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당신도 알 거예요. 방금 아버지를 살해하러 누군가가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기뜸을 받았어요. 제발 나를 믿고 도와줘요. 그는 간절히 설득했다. 간호사가 말했다. 튜브를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침대와 함께 옮기면 돼요. 빈 병실이 있어? 마이클이 속삭였다. 복도 맨 끝방이에요. 병실을 옮기는 일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이클은 간호사에게 말했다.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아버지 곁에 있어줘요. 만일 당신이 이 자리를 한 발자국이라도 떠났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좀 쉰 듯하지만 대단히 힘있는 음성이었다. 마이클, 너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야? 마이클은 침대 위로 몸을 숙였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마이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제 말을 들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누군가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돈 코를레오네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무엇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었다.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난 12살 때부터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일부 10. 병원은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작은 개인 병원이었다. 마이클은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 보았다. 구번 모양의 안뜰에는 거리로 나가는 청개가 있었고 거리는 오가는 자동차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병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저 출입구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병실을 나와 4층에서 걸어 내려왔다. 병원 안뜰 한켠에는 구급차 전용 주차장이 있었는데 자동차도 구급차도 보이지 않았다. 마이클은 병원 밖 인도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그리고는 코트의 단추를 풀고 가로등 밑에 서서 자신의 얼굴이 보이게 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겨드랑이에 구름이를 끼고 급히 9번 대로에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군용 점프를 입은 청년은 검정색 머리가 덥수룩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그가 가로등 밑을 지나갈 때 마이클은 왠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청년이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악수를 청하며 억센 이탈리아어 억양으로 말했다. 돈 마이클 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나주린 제과점 조수, 아니 사위인 엔조라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께서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이클은 그제서야 기억이 나서 악수를 했다. 엔조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한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도
병원에 들어가게 해줄까요?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버지께 당신이 왔었다고 전해드리죠. 그때 자동차 하나가 요란하게 도로를 질주해 왔다. 마이클은 순간 긴장했다. 그는 엔조에게 급히 말했다. 빨리 이곳을 피하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경찰과 부딪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의 얼굴에 두려움이 번졌다. 공연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이탈리아로 추방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젊은이는 완강했다. 그는 이탈리아로 속삭였다. 만일 사고가 나면 여기 남아 독bes습니다. 전 돈 코를레온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마이클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청년에게 다시 가라고 말하려다 문득 그가 이곳을 피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둘이서 솔로즈의 부하들을 급주어 쫓아버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분명 한 사람은 거의 그럴 생각이 없지만 말이다. 그는 엔조에게 담배를 한 개 건넨 뒤 불을 붙여주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12월 밤 가로등 밑에 서 있었다. 초록색 이파리들로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병원의 노란색 창문에서 반짝거렸다. 그들이 담배를 거의 다 피웠을 무렵 길고 육중해 보이는 검은색 자동차가 9번 대로를 돌아 30분가로 들어왔다. 자동차는 인도에 가깝게 붙어 그들을 향해 달려오다 서서히 멈추었다. 얼핏 자동차 안을 들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 긴장한 사내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멈출 듯 하던 자동차가 다시 속력을 내며 달려갔다. 누군가 마이클을 알아본 게 분명했다. 마이클은 엔조에게 담배를 한 대 더 붙여주었다. 엔조의 손은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이클 자신은 전혀 떨고 있지 않았다.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밤 공기를 가르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9번 대로를 돌아 병원 앞에 멈추었다. 뒤이어 2대가 넘는 경찰 기동대도 뒤따랐다. 병원의 출입구는 순식간에 제복을 입은 경찰과 형사들로 가득 찼다. 마이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능한 소니가 즉시 문제를 해결한 것이 틀림없었다. 마이클은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건장한 덩치의 경찰 둘이 마이클의 팔을 잡아챘다. 또 다른 경찰은 그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금실로 테를 두른 모자를 쓴 뚱뚱한 경찰서장이 계단을 올라오자 그의 부하들은 공손히 그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뚱뚱한 허리나 모자 밖으로 삐죽 나온 백발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활기차 보였다. 얼굴은 살집이 많고 혈색이 좋았다. 그는 마이클에게 다가오더니 거칠게 말했다. 이탈리아 놈들은 몽땅 들어가 앉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이클 옆에 서 있던 경찰 한 명이 무기는 없는데요? 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차가운 푸른 눈동자와 얼굴을 노려다 보았다. 그때 평상복을 입은 형사가 이 자는 돈 코를레오네의 아들 마이클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이 차분하게 물었다. 저희 아버지를 호위하기로 되어 있는 형사분들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철수시켰습니까? 경찰서장은 발끈 성을 냈다. 내과 놈이 뭔데 우리 일에 참견이야? 내가 철수시켰다. 나 너희 깡패들이 치고받고 죽이든 관심 없어. 내가 그 영감 보호해주려고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 하나 봐라. 어서 여기서 꺼져. 이 거리에서 꺼져버리라고. 지금 면회 시간도 아니니 병원에서 얼씬거리지 말라고. 알았나? 마이클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경찰서장의 말에 대해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아까 경찰이 오기 전에 지나갔던 자동차에 솔로조가 타고 있었다. 그가 병원 앞에서 서성거리던 날 본 걸까? 솔로조가 이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쥐새끼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돈을 줬는데 어떻게 코를레오네 식구들이 병원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거요? 하고 따진 건 아닐까? 소니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모든 일이 이렇게 악의가 들어맞을 수 없다. 마이클은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서장에게 말했다. 당신네 경찰이 우리 아버지를 보호해 줄 때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병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서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곁에 서 있는 형사에게 말했다. 필, 이놈을 잡아들여.
형사는 망설이면서 말했다. 이 친구는 무장도 안 했는걸요? 게다가 전쟁 유공자이고 범죄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언론에서 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장은 노여움으로 벌개진 얼굴로 형사를 노려보았다. 잔말 말고 체포해. 마이클은 냉정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솔로조란 작자가 우리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얼마를 주었죠? 경찰서장은 마이클을 노려보더니 건장한 두 경찰관에게 잡아들여 라고 소리쳤다. 마이클은 양쪽 팔이 눌리는 통증을 느꼈다. 순간 서장의 커다란 주먹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그는 피하려고 했지만 주먹이 광대뼈 엉저리를 쳤다. 두개골란에서 수류탄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입속은 이내 피로 가득했고 조그맣고 딱딱한 알갱이들이 느껴졌다. 이가 부러진 것 같았다. 머리 한쪽은 공기가 들어간 듯 부풀어 올랐다. 다리에 힘이 빠져 경찰관 2명이 잡아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식은 말짱했다. 사복 형사가 다시 때리려는 서장 앞을 가로막았다. 이런 맙소사 서장님, 지금 사람을 때렸어요? 서장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난 건드리지도 않았어. 저놈이 내게 덤벼들다 저렇게 된 거라고 알았나? 저놈은 연행을 거부했어. 마이클은 피로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몇 대의 자동차가 갓돌 가까이 차를 세우는 모습을 보았다. 자동차에서 사내들이 내렸다. 그 중에 한 명은 클레멘자의 변호사였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조용하고 점잖게 항의했다. 코를레오네 패밀리에서 코를레오네 씨를 보호하기 위해 2명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나와 함께 온 이 사람들은 총기 허가증을 갖고 있습니다. 서장님, 만일 당신이 이 친구를 체포하신다면 내일 아침 법원에 출두해서 그 이유를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는 마이클에게 말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고소하기를 원합니까? 마이클은 위아래 턱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아서 우물우물 말해야 했다.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서장이 의기양양하게 마이클을 쳐다보았다. 마이클은 그 시선에 웃음을 다바려고 애썼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자기 뇌를 통제하는 무서울 정도의 냉담함, 몸 전체에 들끓는 냉랭한 정오감을 숨기고 싶었다. 그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마치 돈 코를레오네가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마이클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의식을 잃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턱은 철사로 연결되어 있고 왼쪽이 4개가 없었다. 침대 옆에는 헤이건이 앉아 있었다. 마취약을 쓴 거야? 마이클이 물었다. 윗몸에 박힌 뼈 조각을 꺼내야 하는데 통증이 무척 심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게다가 자네는 성한이가 거의 없어. 그 밖에 잘못된 곳 없어요? 응. 소니는 자네가 롱비치로 왔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겠나? 물론이야. 아버지는 어떠세요? 헤이건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이제야 문제가 해결된 것 같네. 사설 수사관을 고용했는데 병원을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차 속에서 해주겠네. 클레멘자가 운전을 하고 마이클과 헤이건은 뒷자리에 앉았다. 마이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다. 지난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헤이건 조용히 설명했다. 소니의 첩자인 필립스 형사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어. 그가 우리에게 연락해 줬어. 경찰서장인 맥클러스키라는 자는 경찰관 시절부터 우리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어. 우리가 떡값을 적게 주었거든. 그 자는 욕심이 많고 사업을 같이 하기에는 믿음지 못해서 말이야. 그런데 솔로조에게 엄청난 돈을 받은 게 틀림없어. 맥클러스키는 면회 시간이 끝난 뒤 병원에 있던 태시오의 부하들을 몽땅 체포한 모양이야. 그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어서 성가시게 생각한 거지. 맥클러스키는 대부의 병실 앞에서 공식적으로 경호를 하던 형사들도 쫓아버렸어. 비상소집 명령을 내려놓고 다른 경찰들로 교체시킬 심산이었던 거야. 필립스 말로는 그는 또 그럴 놈이라고 하더구먼. 솔로조가 대부를 살해하면 거액을 주거나 한몫 떼어주겠다고 약속한 게 틀림없어. 내가 폭행당한 것도 신문에 났어요? 아니, 입 다물고 있었어.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게 없어. 경찰에게도 우리에게도. 네, 그런데 엔조는 도망쳤어요? 응, 그가 자네보다 똑똑해. 경찰이 오자 달아났거든. 솔로조의 자동차가 왔을 때 자네와 함께 있겠다고 우겼다는데 정말인가? 네, 괜찮은 친구 같았어요. 그는 각별히 몸조심해야 돼. 그런데 몸은 좀 어때?
헤이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몸이 엉망이구나. 괜찮아요. 그런데 경찰서장의 이름이 뭐예요? 맥클러스키. 그건 그렇고 우리 코를레오네 패밀리가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네. 오늘 새벽 4시에 브루노 타탈리아를 해치웠어.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어떻게 해요? 당분간 꼼짝 않고 지켜보기만 할 것 같더니 헤이건은 어깨를 으쓱했다. 병원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난 후 소은이는 단단히 화가 났어. 그래서 애들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풀었지. 그리고 간밤에 리스트를 만들었어. 소은이를 말려도 보았지만 안 듣더군. 마이클, 자네가 소은이를 말려보게. 아직은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문제 해결의 여지가 남아있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새벽에 협상이 있죠? 그렇네. 솔로조가 마침내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 지금 중재자가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어. 협상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야. 솔로조 놈이 자기가 진 것을 알고 목숨이나 부지하겠다고 만나자는 거지? 헤이건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마도 우리가 막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만만히 보고 거저먹으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타탈리아의 아들 하나가 당하고 나니 우리가 정말 무언가 하려 한다는 걸 안개지. 녀석은 대부님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했어. 그건 그렇고 루카 소식을 알아냈어. 놈들이 아버지를 저격하기 전날 그를 죽였어. 버르노이 나이트클럽에서. 이제야 의문이 풀리지 않나? 무방비 상태에서 그를 죽였겠군요. 롱비치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기다란 검은 자동차 한 대가 가로막고 있었다. 차 앞에는 2명의 사내가 길에 선 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양쪽 두 집의 2층 창문이 열려 있었다. 맙소사, 정말 소니가 한바탕 뒤엎어버리려는 심산인 것 같았다. 클레멘자는 자동차를 마당 바깥에 세워놓고 걸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2명의 경호원은 클레멘자의 부하였다. 그는 인사 대신 얼굴을 찌푸렸다. 그들도 아는 체하며 목례를 했다. 미소도 반가운 인사도 없었다. 클레멘자는 헤이건과 마이클 코를레오네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다른 보초가 문을 열어주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모퉁이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소니와 테시오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니가 마이클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장난스럽게 아이고 아팠지 마이클? 이라고 너스레를 들었다. 마이클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책상을 돌아가 철사로 고정시킨 턱의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술잔에 스카치를 따랐다. 5명은 방 안에 쭉 둘러앉았지만 지난번 회의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소니는 더 명랑하고 시끄러워졌는데 마이클은 그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맏형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자기 계획대로 할 것이며 무엇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간밤에 솔로조가 마이클을 공격한 것이 최후의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휴전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자네가 간 뒤 중재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드디어 솔로조가 만나고 싶다더군. 소니가 헤이건에게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개자식 겁도 없어. 어젯밤에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이튿날 만나자고 해?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제놈이 짓거리는 대로 다 받아줄 줄 알았나 보네. 뻔뻔스런 녀석 같으니라고. 톰이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그래, 뭐라고 대답했나? 소니가 씩 웃었다. 물론 만나겠다고 했지.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어. 난 급할 거 없으니까. 길가에 내 부하들 24시간 이내에 쫙 깔아놓을 수 있으니까. 만일 이놈이 똥구멍에 트럭 하나라도 보이면 곧장 죽음이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죽여주겠다 그랬지. 무슨 제안은 없었나? 헤이건이 물었다. 있었네. 놈은 자신의 제안을 들으려면 마이클을 보내라고 하더군. 중재자가 마이클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더군. 그런데 솔로조 제놈의 안전을 보장해달란 말은 없더군. 차마 그것까지는 요구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 회담 장소는 아직 모르는데 그놈의 부하가 마이클을 회담 장소로 데려갈 모양이야. 아마 마이클의 귀가 솔깃해지도록 무언가 제시하겠지. 어쨌든 회담 장소는 비밀이고 거래 조건은 우리가 물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겠지. 타탈리아파는 브루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 헤이건이 물었다. 그건 협상의 한 조건으로 나오겠지. 중재자 말이 타탈리아는 이미 솔로조와 한 배를 타고 합의했대.
제 놈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저지른 짓이 있으니 브루노 타탈리아의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할걸? 그건 협상 조건이 못돼. 뻔뻔 서는 자식들. 소니가 다시 웃었다. 헤이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무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 소니는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었다. 아니야, 콘실리에리. 이번에는 아니야. 그의 말투에는 이탈리아의 억양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장난스럽게 굴려도 의식적으로 아버지를 흉내냈다. 더 이상 만남은 필요 없어. 회의도 필요 없고 솔로저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돼. 중재자가 또 한 번 전화해서 대답을 요구하면 이 한 가지만 전해주게. 우린 솔로저를 원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에 들어간다고. 우린 매트리스를 깔고 거리에 있는 우리 대원들을 소집할 거라고. 사업이란 고통 없이는 안 되는 거라는 말도. 다른 패밀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걸세. 그건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거야. 헤이건이 말했다. 소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해결책은 간단해. 내게 솔로즈를 보내주면 돼. 그렇지 않으면 코를레온의 패밀리와 싸우든가. 소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고함을 질렀다. 어떻게 하라는 충고는 더 이상 필요 없네, 톰. 이미 결정은 났어. 자네의 직책은 내가 성공하게 돕는 거야. 알겠나? 헤이건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경찰서에 있는 자네 친구가 말하기를 맥클러스키 서장은 솔로즈에게 돈을 받은 게 틀림없대. 뿐만 아니라 맥클러스키는 마약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거라네. 맥클러스키는 솔로즈의 경호원이라는 거야. 맥클러스키 없이 솔로즈가 은신처 밖으로 나올 수나 있을 것 같은가? 솔로즈가 회담 장소에서 마이클을 만날 때도 맥클러스키는 그 옆에 앉아 있을걸? 그는 총만 없으면 일반인이네. 소니,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은 솔로즈가 이렇게 호위를 받는 한 그를 죽이기 어렵다는 거야. 뉴욕 경찰서장에게 총을 겨누고도 무사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 이 지역에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신문사나 경찰, 교회 모든 곳에서 들고 일어날 거야. 그건 최악의 사태야. 패밀리들은 자네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을 거야. 그럼 돈 코르레온의 패밀리는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대부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끝장이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거네. 소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맥클러스키는 영원히 솔로즈 곁에 붙어 있을 수 없을걸. 테시오와 클레멘자는 감히 의견도 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며 초조하게 담배를 빨아댔다. 만일 잘못된 결정이 난다면 일선에 나가야 하는 것은 그들이었다. 마이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병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요? 헤이건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물어보았는데 불가능해. 아버지는 상태가 위중하셔. 이겨내기는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도 더 남았어. 그건 불가능해. 그럼 지금 당장 솔로즈에게 연락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자는 정말 위험한 놈이에요. 아마 새로운 전략으로 나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도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선 패배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또다시 총을 쏠 거예요. 더군다나 경찰서장이 그를 도와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솔로즈를 제거해야 해요. 소니가 골똘히 생각하며 턱을 문질렀다. 너희 말이 맞다. 너가 핵심을 찔렀어. 그래. 솔로즈가 다시 노인네를 죽이려 하는 일은 막아야 해. 헤이건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맥클러스키 서장은 어떡하고? 소니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클을 돌아봤다. 그래, 그 더러운 경찰서장은 어떻게 할까? 마이클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때론 극단적인 방법이 정당화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맥클러스키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그가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찰서장이 아니다. 공직자면서도 자기에게 떨어질 듯 꼬물만 바라보고 부중한 업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리는 거예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신문 기자들에게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면 돼요. 그럴 때 압력을 가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어때요? 마이클은 사람들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폈다. 테시오와 클레멘자의 표정은 어두웠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니는 여전히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속해봐. 잘하고 있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린애 머리에서 나온 생각치고는 자, 어서 말해봐. 좀 더 들려다오. 헤이건도 엷은 미소를 띠며 시선을 돌렸다. 마이클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저들은 내가 솔로저와 회담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 솔로저, 맥클러스키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틀 동안 회의를 준비하고 우리 정보원들에게 회의가 어디서 열릴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공개적인 장소를 고집해야 해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곳에 나를 데려가려 한다면 우린 가지 않겠다. 저녁 시간대의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곳이어야 안심하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 역시도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럼 솔로저도 우리가 감히 서장을 총으로 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죠? 내가 그들을 만나면 놈들은 내 몸을 수색할 테니 난 총을 소지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내가 회의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내게 무기를 건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그 둘을 다 처치하는 거죠. 네 명이 일제히 마이크를 쳐다보았다. 클레멘자와 테시오는 특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헤이건도 다소 슬프지만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소니가 갑자기 큐피드 닮은 잘생긴 얼굴이 실룩거릴 정도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장대소였다. 그는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는 웃어서 헐떡거리면서도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다. 이봐 대학생, 넌 원래 패밀리 사업에 얽혀들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맥클러스키가 너의 얼굴을 갈겠다고 경찰서장과 솔로즈를 죽이겠다는 게냐? 그건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야. 사업과 개인적인 감정은 다른 거야. 넌 얼굴을 맞았다고 그 두 녀석을 죽이고 싶어 해. 그건 순전히 깡패 짓거리야. 요즘 들어 이런 깡패들이 많아졌다니까? 클레멘자와 테시오는 소니가 동생이 용감하게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이 대견스러워 웃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자신들도 마이클에게 지원을 보내듯 큰 소리로 웃었다. 오직 헤이건만이 심각한 표정을 풀지 않았다. 마이클은 모두를 둘러본 다음 여전히 웃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는 소니를 주시했다. 소니가 말했다. 그래, 너가 두 놈을 해치우겠다고? 이봐, 그놈들이 호락호락하게 너에게 당할 것 같으냐? 아마 널 전기 의자에 앉혀버릴걸? 알겠어? 이건 전쟁 영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일말 밖에서 사람을 쏘는 게 아니라고. 교실에서 수업할 때처럼 상대방 눈동자의 흰 부위가 똑똑히 보이는 데서 쏴야 한단 말이야. 바로 네 옆에서 놈들의 머리가 흔들리고 뇌수가 너희 그 말수간 아이보리 그 양복으로 쏟아질 거야. 이래도 그깟 멍청한 경찰 녀석이 널 때렸다는 이유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게냐? 마이클이 일어섰다. 그만 웃지 못해? 마이클이 정색을 하고 말하는 바람에 클레멘자와 테시오의 표정에선 웃음기가 일시에 가셨다. 체격이 건장한 편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마이클에게선 사람들을 압도하는 위험이 풍겼다. 그는 돈 코르레오네의 화신이었다. 그의 눈은 핏기 없는 황갈색이었고 얼굴은 표백한 듯 창백했다. 여차하면 자기보다 나이 많고 힘센 형에게 달려들 태세였다. 아마 손에 무기라도 들려 있었으면 소니를 위험에 빠뜨렸을지도 모른다. 소니가 웃음을 거두자 마이클은 차갑고 결연한 음성으로 말했다. 개자식, 너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소니는 웃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너가 할 수 있다는 건 알아. 난 너의 말 때문에 웃은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재미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웃었을 뿐이야. 난 항상 너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강한 놈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보다도 넌 유일하게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는 놈이야. 어렸을 때 너가 기억난다. 그때 너의 성깔이 대단했지.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내게 덤벼들곤 했지. 프레디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너에게 얻어터졌던걸? 그런데 지금 솔로저란 놈은 너가 맥클러스키에게 주먹 한 방 먹이지 못했다고 해서 너가 패밀리 간의 싸움판에 한 번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해서 널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너와 맞부딪혀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한 거야. 맥클러스키 역시 널 애송이로 생각하겠지? 소니는 여기서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음성이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넌 어쨌든 코를레오네가의 아들이야. 나만이 그걸 알지. 난 아버지가 저격을 당한 뒤 사흘 동안 여기 이렇게 앉아서 기다렸다. 너가 입고 있던 아이비리그 교복과 전쟁 영웅 훈장을 벗어버리기를 말이야. 너가 나의 오른팔이 되어 아버지와 우리 패밀리를 붕괴시키려는 놈들을 함께 물리칠 수 있기를 말이야.
그런데 는 턱에 붕대를 두르고 나타났어. 그런데 너가 이걸 한다고? 소니는 우스꽝스럽게 주먹으로 한 방 갈기는 흉내를 반복했다. 이거 어때? 순간 방 안에 감돌던 긴장이 풀어졌다. 마이클은 머리를 흔들며 형, 나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려는 거야. 솔로저가 아버지를 또 죽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이 일은 그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 게다가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야. 형이 다른 누군가를 사주해서 경찰서장을 죽일 수는 없잖아. 아마 형이 직접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형에겐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아버지가 완쾌되실 때까지 패밀리의 사업을 끌어나가야 하고. 그러면 나와 프레디 형만 남아. 프레디는 충격을 받아 꼼짝도 하지 못해. 결국 남는 건 나야. 이건 당연한 이치야. 턱에 붕대를 감은 것과 그건 아무런 상관도 없어. 소니가 다가오더니 그를 포옹했다. 너희 말이 전적으로 옳다. 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톰, 자네도 무슨 말 좀 해보게나? 헤이건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유야 정당하지. 내 생각에도 솔로저는 협상에 진지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는 여전히 대부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어쨌든 과거 행적을 보고 평가한다면 솔로저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 경찰 녀석도 함께. 하지만 누가 이 일을 하든지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할 거야. 그런데 이걸 마이클이 한다고? 소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헤이건이 고개를 저었다. 솔로저는 주변에 경찰서장이 10명이 있어도 자네를 1마일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거야. 게다가 자네는 패밀리의 실질적인 보스잖나? 자네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돼. 헤이건이 말을 멈추더니 클레멘자와 테시오에게 말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정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중간 간부를 추천해 보세요. 남은 여생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해줄 겁니다. 클레멘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로저가 얼굴을 몰라야 하는데 그런 적임자가 없네. 그자는 당장에 알아볼 거야. 나나 테시오도 금방 알아볼 테고. 헤이건이 말했다. 아직 실적을 쌓지 못한 신입 대원 중에 정말 배짱 좋은 사람 없어요? 두 카프레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테시오는 무심하게 웃으면서 마이너리그에서 월드시리즈에 진출시킬 선수를 뽑는 것 같군? 이라고 농담을 했다. 소니가 침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마이클밖에 없어. 이유는 수천 가지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이클을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야. 내가 장담하건대 마이클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비열한 솔로저 녀석을 죽이려면 총 한 방이면 되지만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마이클을 지원해줄 최선의 방법이나 찾읍시다. 톰과 클레멘자, 테시오 아저씨는 솔로저가 마이클과 어디에서 회담할 것인지 알아내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치 않아요. 그것을 알아내면 우리가 마이클의 손에 어떤 방법으로 무기를 쥐어줄 것인가도 결정되겠지. 클레멘자 아저씨가 소장하고 있는 총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능 좋은 걸 골라보세요. 전혀 출처를 찾아내지 못할 것으로 말이에요. 총알이 많이 들어가고 총신이 짧아야 해요. 정확도는 떨어져도 괜찮겠죠? 마이클이 바로 놈들 앞에서 총을 쏠 테니까요. 마이클, 넌 총을 쏘자마자 그걸 마룻바닥에 던져버리라. 절대 몸에 지녀서는 안 돼. 클레멘자 아저씨, 마이클의 지문이 남지 않도록 갖고 있는 특수 테이프로 총신과 방아쇠를 둘러주세요. 그리고 이걸 기억해, 마이클. 우리가 염탐꾼 등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놓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총을 겨누게 만들면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어져. 우리 자동차가 밖에 서 있을 거야. 넌 그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장기 휴가를 떠나야 해. 아마 오랜 시간 떠나야 할 거야. 그렇다고 너 여자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거나 전화를 걸어서는 안 돼. 모든 일이 끝나고 너가 이 나라를 떠난 후에 우리가 그녀에게 너의 안전을 알려주마. 이 모든 건 명령이다. 소니는 동생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클레멘자 아저씨에게 맡겨. 아저씨가 너에게 맞는 총을 골라 손봐 주실 거야. 연습도 많이 필요 없어. 우리가 다른 건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마라. 알았지? 마이클 코르네오네는 목걸이 송연해지면서도 알 수 없는 쾌감이 전신에 퍼지는 느낌이 들었다. 형, 케이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따위의 충고는 필요 없어.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작별 인사라도 할 것 같아? 소니가 성급히 변명했다. 알았어. 넌 아직 신참내기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잊어버려. 마이클이 웃음을 띠며 말했다. 신참내기라니 무슨 뜻이야? 나도 형만큼 아버지 말씀 열심히 들었어. 형은 내가 그 정도 머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레이건이 모두를 위해 술잔에 술을 따랐다. 다소 울적해 보였다. 정치가가 전쟁터로 가야 하듯 변호사는 법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좋아. 어쨌든 이제 우리 한탕 하는 거야.